예, 총선을 1년 앞둔 여야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돈봉투 의혹 자체 조사에 들어가게 되고요. 네, 국민의힘은 중도와 보수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서게 됩니다.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상곤 대구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관련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체 진상 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일단 이게 어떤 의미로 보셨는지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볼까요? 예. 저부터요. 예. 민주당이 일단 미국의 도감청 의혹이 생긴 이 시점에 예. 검찰이 2년이나 지난 사건 가지고 이제 한다고 해서 야당 탄압이다 뭐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진상 조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돌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게시판에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권리당원들이 당장 돈봉투 받은 사람들 자수해라. 그리고 제명해야 된다. 민주당 지도부들 당장 사과하라. 예. 지금 이대로 이제 이 사건 그대로 가가지고는 내년 총선이 폭망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당 내에서 이런 여론이 들끓고 그러니까 진상조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이 진상조사 이재명 당대표 방탄해오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때문에 이 진상조사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상조사라는 게 어차피 진상조사라고 하면 처벌을 먼저 전제를 하고 나서 조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조사를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배임이다, 뇌물이다 이런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예. 지금 진상조사를 하는 거 고작 해봐야 300만 원짜리 돈봉투, 50만 원짜리 돈봉투인데 거악인 이재명 대표는 놔두고 소액 돈봉투 가지고 진상조사한다. 그리고 그걸 처벌을 전제로 해서 진상조사한다. 이런 게 과연 당내에서나 국민들한테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진상조사 이야기한다고 해도 제대로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민주당이 뭔가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진상조사를 한다. 형식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상대당의 입장이셨는데 자, 민주당 입장 좀 들어볼까요?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당내 상황에 대해서 당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네네. 검찰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겠지만 그 전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파악이 제일 먼저 우선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번 건과 관련돼서는 이게 사실이라면 그에 관련된 합당한 조치들이 좀 있을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별개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검찰이 너무 지금 현재 무리하는 것 같아요. 조홍천 의원께서도 저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근데도 이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 피의사실 공표가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보십시오.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만이 알 수 있는 녹취 내용 모든 것들이 그대로 그냥 유출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이 정도 되면 검찰이 뭐가 쫓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정부 여당이 하락하고 있는 지지율을 눈을 피하기 위한 국면 전환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에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더군다나 이 수사에 관련돼서는 이정근 사무부총장과 이 수사가 구속된 지도 6개월이 지났고 이미 1심 판결도 지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을 가지고 이번 돈봉투 사건과 관련돼서 검찰이 계속 가지고 있다가 시기만 본 거 아니냐. 국면을 전환시키고 또 야당을 공격해야 될 시점에 꺼내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사실관계에 상관없이 일단 공격부터 먼저 시작하는 그러한 국면 전환형 수사의 전형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수사와 관련돼서 또 이재명 대표와 또 연결하시고 모든 걸 또 그러시는데 그거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 거고요. 이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 수사에 관련돼서 누구도 그 수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는 따박따박하되 지금 검찰이 해야 될 일은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지 언론 플레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끝으로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홍천 의원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이제 조응천 의원도 송 전 대표가 조기 귀국을 해서 네.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송 전 대표가 조기 귀국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그 대응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뭐 예정대로 7월 달에 할 것이고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개인적인 일탈의 문제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을 하셨는데 검찰의 수사의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하게 처신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지금 민주당에서 뭐 이재명 대표 관련돼서 계속 뭐 방탄이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 계속 하십니다만은 검찰의 소환 조사에 계속 응하셨고요. 뭐 송영길 대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당히 응해서 본인 할 얘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고 예. 국민들께도 소상히 설명드릴 것들은 설명드리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윤재관 부의장께서는 이 검찰 수사 시기를 좀 문제 삼았는데 이상곤 교수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검찰 조사 시기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재명 방탄 이후로 야당 탄압이다. 그다음에 검찰의 기획수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세를 해오던 그 연장선이라고 저는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녹음 파일이라는 게 워낙 방대했다고 합니다. 예. 3만 개가 되니까 그 3만 개를 또 이제 몇천 개로 압축을 하고 그 몇천 개에서 이제 혐의점이 확인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압축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 예.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출국을 한 게 지난 10월인데 프랑스 파리로 그때도 송영길 대표를 출국 금지해야 한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방대한 녹음 파일을 압축을 하고 풀어나가는 그 과정이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시기가 걸렸습니다. 예.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고 난 이후에 노웅래 의원 기소까지도 시점이 한 3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도 이 맨 처음에 이 사건이 단초가 됐던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그 녹음 파일이 워낙 방대해가지고 검찰 수사관이 검사하고 수사관이 한 10명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오래 끌었다고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간이 걸렸던 것이고 예. 그게 지금 현재는 이제 이 녹음 파일까지 다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 돈 전달했던 시점이 당 대표 선거 투표 직전이었으니까 직전이었던 4월 28일, 27일 뭐 이 시점이었는데 3월에 나온 녹취록에 현역 의원들한테 돈을 전달하는 그 과정이 송영길 전 대표하고 이성만 의원하고 예. 같이 있는 자리에서 공유를 한 그 녹취록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기에 귀국을 해야 해서 사태를 수습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빨리 이렇게 급한 상황이 벌어졌으니 예. 이런 초대형 악재가 터졌으니 당신이 와서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7월 달 귀국하겠다고 버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조기 귀국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검찰 압수수색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외에도 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 모두가 검찰의 기획수사를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바라봐야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수사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입증할 만한 그 근거가 될 만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기획수사가 아니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검찰은 수사를 말해야지 언론 플레이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검찰이 영장에 청구됐던 사실을 그 다음날 바로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녹취 파일과 관련돼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먼저 발표되고 예. 이렇게 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분명한 죄목이 있는 이런 나라에서 검찰이 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악습 중에 악습입니다. 그런 것들을 왜 하겠습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왜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어떤 기획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더욱더 좀 한번 검찰이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예. 과거에 검찰이 그동안 쭉 그 정권을 위해서 이 사태의 본질을 흐르기 위해서 정권이 위기가 닥칠 때 이런 기획 수사를 했던 그런 방식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계속 좀 유지되고 있는 건데 그러한 차원에서 검찰이 스스로 자성하고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 수사란 말은
이러한 돈봉투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기획수사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된 것이 그게 민주당의 그냥 레토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예.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꼭 집중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첨언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요, 뭐 저는 특별하게 첨언할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돈봉투 의혹 논란 때문에 이제 내부 개파 갈등이 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당내 우려 또는 뭐 당밖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민주당의 모든 사건이 벌어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모두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프레임이 계속 작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 건에 관련돼서는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 어떻게 하면 재발을 방지할 건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예. 그걸 가지고 개파 간에 분화가 이루어지고 개파 간에 또 다시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상은 너무 큰 억측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당의 그 기대가 거기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정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정당이 분명히 아닙니다. 예. 예. 같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아니 어차피 지난번 2021년 전당대회는 당시에 이제 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아주 참패를 하고 난 이후에 친문하고 비문계들이 아주 격돌을 하는 그런 그 대리전 양상을 좀 벌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송영길 대표가 그 0.59% 차이로 해서 홍영표 의원으로 이제 당 대표가 됐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 비주류 성남시장에서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되면서 이제 그렇게 올라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두 사람이 워낙 정치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하고 정진상 씨가 둘이서 뭐 정치적 동지 관계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송영길 대표도 그런 정도로 정치적 동지 관계라고 보는 게 당 대표가 됐을 때 그 무효표 논란, 당 대선 후보를 뽑을 때 마지막에 무효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효표 논란이 있을 때 송 전 대표가 4.4.5입을 해주는 바람에 당 대선 후보가 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죠. 저도 정치부 기자 한 20년 넘게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를 되지도 않을 선거 나간다고 하면서 자기 지역구를 나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섣불리 넘겨주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지역구를 이재명 당대표 대선 지고 나서 시리에 빠졌다고 해서 국회의원 하라고 그게 인천 계양을 물려주고 자기는 서울시장 선거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상당히 이심송심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까지 묶일 수가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하면 민주당의 이번에는 그 송영길 전 대표가 관여된 이런 돈봉투 사건이 터지면서 지난번 체포동의안 때 이탈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개딸들한테 그렇게 고생을 했던 비명계들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쪽으로 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친명계들을 공격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오늘 오후에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에 참석을 합니다. 또 이번 주 수요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을 하고요. 지금 당 지지율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김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층에서 대거 이탈을 하니까. 게다가 또 이제 집토끼라고 할 수 있는 TK에서부터도 여론조사에서는 크게 이제 이탈을 한단 말이죠. 지난주 한국 갤럽 여론조사 제가 봤을 때도 좀 충격적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PK에 이어서 TK까지 대통령에 대한 긍정, 부정을 놓고 보면 대통령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부정 지지율보다도 훨씬 못 미친단 말이죠. 부정 지지율이 훨씬 높게 나오는 이런 양태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집권 여당을 이끌고 있는 새 당 대표로서 이제 집토끼 또 중도층을 위해서 또 이렇게 세월호 행사를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방향을 잡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외부에서 찾아서는 안 돼요. 외부에서 찾을 필요는 없고 내부에서 찾아야 된다. 내부에서 찾아야 크게는 당 내에서 찾아야 되고 예. 더 좁게 이야기하면 본인 당 대표한테서 그 원인들을 좀 찾아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당이 우선은 그래서 이 중도층 표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그다음에 그런 좀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중도층 표심을 잡아 나간다고 하면 집토끼는 자연스럽게 잡아 나갈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난 뒤에 한 달이 지났는데 그 한 달 내내 다른 데서 그 지지율이 떨어졌던 것들이 아니라 예. 당 지도부 자체가 문제를 일으켜서 당이 지지도를 까먹었다. 예.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태의 지도력 가지고 과연 내년 총선까지 갈 수 있겠느냐. 한 달이 되기 전서부터 심지어는 비대위 체제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나 아니면 당 지도부가 비상한 각오를 좀 가지고 심기일전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지관 부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그 김기현 대표 당선되고 직후에 이제부터 당 대표 리스크는 이재명 대표 리스크보다는 김기현 대표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네. 이렇게 제가 예상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단언을 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과 이걸 가지고 당선된 분이 아니고 윤심을 기대해서 당선된 분이시기 때문에 빚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뭔가를 하려고 해도 잘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좌고우면하면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로서의 기강이 전혀 서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지도부 최고위원들도 기강에 서지 않고 당 전체가 기강에 서지 않는 모습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의 리스크는 점점 커지겠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 제 예상이 점점 좀 맞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일 정치는 타이밍인데 제일 못한 것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폄훼 발언이 있었을 때 바로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와 관련된 논란이 김재원 최고위원으로 가서 홍준표 상임고문의 해촉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타이밍을 적절하게 잡아서 확실하게 기강을 잡아야 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건 단순히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힘이 정당한 정당이면 극우 세력과의 단절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번 전당대회 룰을 보면 당원 100%로 룰을 바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동원력이 강한 극우 세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 거기에서 도움을 받았고 이후에도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단절하느냐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점점 더 내려가고 대표의 리더십이 계속 붕괴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정책과 관련돼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정책 관련된 얘기를 하시려면 당이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지난해 있었던 대선과 지선에서 국민들께 공약했던 사안들에 대한 국회 표결에 반대표를 던지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럴 때 여당이 분명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 됩니다라고 해서 대통령도 설득하고 야당과 함께 협의해서 법안도 통과시키고 해야 되죠. 그런 역할들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용산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며 지도부의 그 리더십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난망해 보입니다. 네, 지지율 얘기해 주셨는데 그건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뭐 김기현 호 출범 한 달여를 좀 맞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논란과 악재들로 인해서 내년 총선이 위기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이 교수께서 뭐 당내에서 원인을 찾아야 된다 얘기하셨었는데 그렇다면 뭐 김 대표 입장에서 반전 카드가 필요한 상황인데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일단은 김 대표가 약속을 했던 예. 당 대표가 되면서 약속을 했던 부분을 다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그 제고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먼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이 뭐냐면은 첫째는 그 연포탕이라는 부분. 네. 지금 현재 이제 당 대표 취임 한 달
한 달이 지나면서 대부분 주요 당직자들 인선이 다 끝나고 뭐 그렇게 예. 되거나 됐습니다만 예. 이런 부분에서 향후에 지금 현재 자기 김 대표의 지지 세력들, 김 대표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당내 세력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세를 끌어모아야 된다. 예. 당에 자기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오히려 지금까지 한 달 정도를 이렇게 지켜보면은 본인을 지원하던 세력들을 전부 적으로 돌리고 등 돌리게 만드는 그런 일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 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정광훈 목사 사태를 겪으면서 홍준표 대표와하고 갈등을 해버린다든지 예.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자기의 전통적인 지지층들을 먼저 확보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연포탕의 정신들을 조금 잊지 말아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나가고 난 이후에 이준석 대표의 이준석 대표와 대통령실 간의 그런 갈등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새로 들어선 게 이 김기현 대표 체제란 말이죠. 네. 이 김기현 대표 체제는 이준석이 나갔으면 이준석이 못했던 부분들은 더 잘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이대남이라고 하는 물론 뭐 세대 포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네네. 이대남이라든지 2030으로부터는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 지지율을 갖고 있었는데 그랬었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김기현 대표가 그 부분을 끝까지 좀 끌고 가지를 못한단 말이죠. 지금 현재는 오히려 MZ세대나 2030에서 급속하게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처음에는 김기현 대표가 1,000원짜리 아침밥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MZ들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형태로 처음엔 좀 주도권을 잡아 나가는 듯 하면서 다 하다가도 당 내용 때문에 김 대표가 지금 리더십을 발휘를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 김기현 대표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당의 여러 제세력들을 한꺼번에 같이 모아야 될 것이고 힘을 모아서 그다음에 일치단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청년 세대, 2030 청년 세대 이 사람들이 대부분 중도층이란 말이죠. 청년층들은 대부분 그렇죠. 중도층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2030의 표를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중도층의 표심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두 부분에 초심을 잃지 않는 부분들을 계속 끌고 나가면서 내년 총선까지 간다면 네. 내년 총선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만약에 초심을 잃지 않았는데 이런저런 구설과 이런저런 이벤트들 때문에 어떤 뭐 비호감도랄까 이런 게 좀 상승한 것이라면 나는 이런 의도는 아닌데 그럴 때는 어떤 그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그런 건 뭐 방법 없죠. 일단 진정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자꾸 노력하는 접촉을 방법은 해야겠죠. 없죠. 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예. 대통령은 지금 이번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5개월 만에 20%대로 주저앉았다고 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미국 도감청 의혹 때문에 지지율이 내려갔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예. 국민의힘이 제대로 뒷받침을 못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우선은 대통령의 지지율을 오히려 더 까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덩달아서 그런 복합적인 위기들 때문에 덩달아서 지지율이 내려갔다고 보는데 예.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김기현 대표 체제가 안정이 돼야 되고 김기현 대표가 지도력을 회복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면한 숙제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상대당 입장에서 지도력 회복을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뭐 반전 카드를 바라보고 계세요? 네, 초심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초심하면 모두가 다 옳은 것입니까? 초심이 잘못된 초심이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게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계속 초심을 유지해야 된다고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만 국민들이 연포탕이 좀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 국민들이 보시기에 연포탕을 김기현 대표의 초심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김기현 대표의 초심은 윤심바라기입니다. 단지 영상만 바라보고 대통령과 코드만 맞추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 김기현 대표의 당선의 1등 공신 아닙니까? 그래서 초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은 벗어나야 될 시점인데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지율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니까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을 가서 달려가셨죠. 그와 똑같이 김기현 대표는 지난주에 박정희 기념관을 가고 이번 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더십 위기를
보수층 결집에만 계속 올인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네. 중도층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겠습니까? 이러한 게 초심부터가 잘못된 초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대통령과 똑같은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 30% 정도 되는 보수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가 전혀 돌파구가 마련되지도 못할 것이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에 예. 김건희 여사의 대학원 동기인 김승희 선임 행정관이 임명이 돼서 지금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라서 임명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원 동기라고 하죠. 예, 최측근이 임명될 수도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 아니겠습니까? 그만큼의 의전비서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을 좀 보여준 게 뭐가 있는지를 저는 되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의전비서관실에 계속 근무를 했어 왔는데 예. 국민들로부터 감동을 받는 대통령의 행보, 국민들로부터 전혀 절대 잊혀지지 않을 만한 감동적인 장면, 그리고 그래서 정부의 긍정적인 상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나 일정들이 있었는지 하나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그렇다면 의전비서관실의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으로서 일반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책임 있는 사람을 오히려 책임을 묻지 않고 승진을 시켜줬다. 그러면 뭐겠느냐?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탁현민 전 비서관과 억지로 비교하려고 계속 국민의힘에서 그러는데 그런 비교하면 할수록 국민들로부터 비웃음을 살 겁니다. 긍정적 능력을 분명하게 의전비서관으로서의 맡을 만큼의 능력을 계속 보여줬던 사람과 전혀 보여주지 못한 사람을 계속 등치시켜가지고 얘기하면 국민들로부터 분명한 더 많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은 전 정부의 탁현민 비서관을 예시로 언급을 한 상황이고요. 왜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좀 비슷한 케이스겠죠, 그죠? 예. 탁현민 비서관 같은 경우도 이제 의전비서관실의 행정관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 김승희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의전비서관실의 행정관으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이 사람은 아마 선임 행정관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해서 이제 그런 비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비교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자꾸 지금 그 말씀하시는 우리 윤 교수 같은 경우에도 나 지금 국회의원 내년에 출마를 하시려고 하는데 국회의원 되시고 나면 그러면 비서나 보좌관 뭐 모르는 사람 쓸 겁니까? 여하튼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부분은 나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탁현민 비서관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 운명이라는 책 북콘서트 진행을 해가지고 그 사람 발탁이 된 사람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발탁이 됐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라는 대통령 흠집 내기를 위해서 장모나 김건희 여사나 이 부분들을 계속 선거 때부터 계속 끌고 왔던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지금 끌고 가면서 그러는 것이고 김승희 비서관이라는 분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사적으로 채용된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의전비서관실의 행정관으로 들어와 가지고 공적 조직에서 1년이 다 되도록 그렇게 근무를 했던 사람이 의전비서관이 나가고 난 이후에 자동으로 그 자리에서 승진하는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될 것이라고 그걸 김건희 여사 프레임에 걸어가지고 저렇게 공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공격을 하자면은 그 전에 뭐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도 본인 디자이너 딸도 채용해가지고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어차피 정상적으로 공적 조직에서 공적 조직에 자동으로 채용이 돼서 승진을 하고 그런 과정에 그 의전을 하는 데서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삼으면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소뚜껑으로 자르잡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한마디만 짧게 예.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실력을 보여줬느냐를 가지고 질문을 드렸고요. 그 실력을 보여줬던 사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계속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실력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그 이전 의전 비서관과 신임 의전 비서관이 내부에서 충돌했다는 얘기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국가적인 대사를 앞두고 내부 안에서 그렇게 충돌을 빚고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이 다시 승진을 한다면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국민들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점 분명히 좀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윤 교수께서 지난 청와대 의전 비서관실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실력이 없는지는 윤 교수가 직접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냥 실력을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지금 알겠습니다. 네, 1년간 실력을 예, 보여준 예.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네. 이상곤 대구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렇게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두분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